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아침에 폰을 딱 까봤는데 비트코인이 영락없이 급락을 해서 알트코인들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코인들, 그런 것도 제자리 다 이제 어떻게 보면 4월달 정도? 4월달 중순 가격까지 다 돌아간 것 같은데, 자, 뭐 모르겠어요. 그걸 뭐 매집할 기회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이 손절하기에 늦지 않을 구간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 아마 분명히 그럴 텐데, 마지막에 선택은 이제 각자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더리움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은 이제 트위터 상에서 이제 보면은 주기적으로 이런저런 차트를 올리는데 맞을 때도 있고 물론 틀릴 때도 있어. 근데 맞을 때가 조금 약간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데, 본인이 이제 픽방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해. 그래서 뭐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다, 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야. 근데 본인이 미리 추세선도 미리 그려놓고 예상선도 미리 그릴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7월 27일날 이제 급락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하고 거의 엇비슷하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 봤을 때 자기가 앞날의 추세선을 미리 그리기보다는 보면은 1번 패턴이 있었던 것 같이 그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번을 이제 설명하자면, 1번 같이 만약에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강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급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할 거다. 그때는 9,400달러부터 12,200달러까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는 없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차트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벡트 거래소인데, 벡트 거래소가 9월 23일날 오픈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9월 23일날 지금. 그래서 벡트 거래소도 실물을 이제 저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지갑을 열어놨다. 그래서 9월 6일날부터 오픈을 해서 실물 비트코인이 우리 거래소로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를 할 건데, 이 뉴스가 터짐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어. 그래서 벡트 거래소 오픈이 사실은 이게 호재라고 봐야 할지 악재라고 봐야 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다. 뭐 트위터 상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도권 그런 세력들이 이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해서 움직이면 변동성이 훨씬 많이 지금보다 커질 거라고 생각해. 위루가 됐든 아니면 아래가 됐든 어쨌건 중요한 건 제도권에서 이제 한 발짝 오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이 7%가 급작스럽게 이제 몇 분 만에 떨어졌다. 도대체 무슨 트리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이제 CCN에 나왔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말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이미 뉴스를 보셨겠지만, CM이 선물 만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9,500달러까지 갑자기 1,200불에서 9,500달러까지 7%를 하락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조셉용인가 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고 횡보를 시키든 힘을 빠지게 하든 지금의 남아있는 뭐 대중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떨궈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겁나서 못 사죠. 솔직히 이럴 때. 솔직히 뭐 추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웬만한 강심장 빼고, 그리고 뭐 자기가 이 시장에 초반에 들어와서 자기 현금이 되게 저가에 와가지고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 빼고는 이럴 때 들어간다는 게 되게 많이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아마 똑같은 마음의 공포감에 휩싸인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도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은행에 웃돈 주고 예금을 한다. 그런 시대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라는 얘기가 우리 한국에 있는 매스미디어에도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래서 세계 채권이 30%가 마이너스 금리다. 유럽,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현재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유럽 중앙은행, 덴마크 은행, 스웨덴 은행, 스위스, 일본 은행 다 마찬가지로 예치금 금리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거기다 맡기고 이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돈을 맡기고
거기다가 보관해주니까 고마워하고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은행에서 대출 받으세요, 이런 아마 그런 전화가 아마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은행에 현금은 쌓여있는데 지금보다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거를 은행은 미리 알기 때문에, 간파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대출 받으세요, 뭐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암호화폐도 웬만한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가진 현금에서 여윳돈 이상의 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무리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용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점점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제로금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제로금리라는 건 어떤 숫자라는 건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말하기로 했다. 이런 추세라면 글로벌 침체가 따라 당분간 마이너스 금리가 세력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떤 상황이 경제에 미칠까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동맥경화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 금리 인하해서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피에다가 피순환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혈액 공급을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 걸린 사람이 그 혈관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의 악화 일로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미국의 FED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주저주저 하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총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연 1.5%로 내리면서 3년 만기 국채 시장 금리가 1.093%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가 연 1%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뭐 견해를 지금 내비쳤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1억을 빌린 사람이 9,5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지금 같은 현재 상황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돈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고 경제 상황에 어떤 그 순환 구조가 이제 계속 장기화를 안 돼서 자금 회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어떤 지경까지 갈까요? 경제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지.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만 이제 국한되게 우리는 우리나라 뉴스만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다 가가지고 진짜 관광단지 그런 데 말고 사람 사는 시장 있죠. 시장이나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거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확신 내리고 결론 내리지 말고 여행 유튜버 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 있죠. 되게 강단을 갖고 그런데 막 뭐 하다못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이디오피아, 뭐 나이지리아, 뭐 몽골, 뭐 이런데 하여튼 그런 데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선진국들 말고. 근데 그런 데도 돌아다녀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이 어릴 때는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재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 보면 OMG 파트너십 체결했다. 유동성 공급 솔루션을 제공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가격이 썩 좋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알고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서 알고즈는 오미세고의 토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떤 거대한 은행들하고 미리 뭐 어떤 결탁 관계가 있고 어떤 뭐 커넥션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사라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코인 가격이 되게 현저하게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테스트넷 나죽을 개발,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연관관계가 해당 테스트넷은 아틀란티스 4하고 테스트넷을 잠정 지원한다. 어쨌건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짜 게임은 내년에 초반부터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우스라는 어떤 그 모바일 결제 앱이 있는데 이게 삼성페이에 결제가 가능한데
지금 보면은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가맹점에서 BCH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우스라는 이 어떤 그 결제 플랫폼은 온톨로지 XEM, 벳, 그리고 큐텀, 아이오타 등을 지원한 바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지금 현재 뭐 실생활에 뭐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코인들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저는 한 발 한 발 지금 성큼성큼 현물 경제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뭐 현물 경제 시스템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SCBI 이런 데서도 XRP를 뭐 배당금으로 준다 이런 얘기를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의 장세가 뭐 떨떠름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뭐 급락을 하건 횡보를 하건 이런 장세는 결국에는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분명히 대기업들도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어떤 그 시스템, 플랫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정상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장기 투자자로서 뭐 저는 어쨌건 이 시장에 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언제나 진심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